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건축 사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번째 강좌로 공사비 내역서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치면서 이번에는 시방서와 공사비 내역서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로 했는데 내역서와 시방서까지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본 강좌가 그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그래서 오늘은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시방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비 내역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다 마치게 되면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공사비 내역서를 이제 제출받게 될 텐데 이 공사비 내역서를 잘 좀 이해를 해야지 공사비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내역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사의 종류, 설계 및 공사 수준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들은 지금 상가주택에 대해서 지금 건축을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가끔 보면 업체도 그렇고 또는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또는 어떤 전문가들이 건축주에게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도 대체로 보면 공사의 수준이나 상가주택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아주 높은 수준의 공사, 예를 들자면 해외공사나 광급공사 또는 대규모 공사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공사비 내역서라든지 시방서 또는 이런 데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현실과는 상가주택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사에는 해외공사와 국내공사가 있고 또는 관급공사와 국내공사에 있어서도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민간공사도 대규모 공사와 소규모 공사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공사들을 보면 사실 저도 해외에서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해봤습니다만은 국내공사에 비해서 해외공사는 상당히 수준이 높고 어떤 설계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국내공사에 있어서도 민간공사에 비해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광급공사는 대단히 까다롭고 서류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 민간공사에 있어서도 대규모 공사라고 한다면은 발주자들이 공사 감독이라든지 CM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공사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소규모 공사, 상가주택이 소규모 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공사들은 이러한 공사에 비해서 설계 수준이나 공사의 수준이 물론 공사가 해외에서 하든 국내에서 하든 관급공사건 민간공사건 대규모 공사건 소규모 공사건 간에 설계도 그렇고 공사도 같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좀 알고 어느 정도는 알고 우리가 좀 공사비 내역서라든지 시방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 공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사비 내역서, 상가주택을 위한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공사비 내역서는 먼저 공사비 내역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자, 공사비 내역서에는 공사 원가 계산서, 그 다음에 공종별 집계표, 그
그 다음에 공종별 내역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비 내역서에서는 공사 원가계산서, 공종별 직계표, 공종별 내역서, 이렇게 세 가지로 대체로 구성이 됩니다. 어떤 이거는 공사의 규모가 크고 작건 간에 떠나서 대체로 이런 형식인데, 물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공사가 크다든지 관급 공사인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언급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관급 공사인 경우에는 표준 품셈이라든지 이리대가표라든지 단가조사, 정부 노임 단가 이런 것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공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인 경우에, 자, 여기에 보면은 철근이 이 공사에 있어서, 어느 이 점포주택 시적 공사에 있어서 철근이 10mm, 13mm, 19mm, 22mm가 설계 도면에 이렇게 설계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전부 다 물량을 산출해 보니까, 하나하나 물량을 산출해 보니까 철근이 10mm짜리가 32톤이 나왔고, 13mm짜리가 16톤, 19mm짜리가 10톤, 22mm짜리가 9톤이 나왔다.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물량 산출서, 수량 산출서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적산을 통해서 이 물량을 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수량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 정부공사인 경우에 표준 품셈이라든지 이리대가표 또는 노임단가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재료비가,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부공사인 경우에는 제멋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제 거래되고 있는 그 재료 단가를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이어야 되겠죠. 상가주택 같이 이런 일반 민간공사인 경우에야 업체마다 자기네가 구입하는, 조달하는 단가가 좀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정부공사인 경우에는,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노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비도 톤당 30만원이라고 이거는 정했습니다만은, 정부공사인, 관급공사인 경우는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거를 톤당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품셈이라 해서, 표준 품셈은 무슨 얘기냐면 단위 물량당 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산출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표준 품셈에 있어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매년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정부공사인 경우에는. 그래서 돌을 붙이는 경우에, 습식공법인 경우에 제곱미터당 석공이 바닥인 경우에 0.29인이 들어가고, 보통 임무가 잡부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조 인력이 0.13명이 들어간다 라는 이런 자료들이 매년마다 이 건설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매년마다 이 품셈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공사의 종류를 제가 설명드린 것은 바로 이런 것에 의해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설명드린 건데, 자,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물량 산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 물량 산출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자, 한 공사 상가주택인 경우라도 하더라도 대체로 몇 개의 공종이 들어가냐면 19개 내지 20개 정도의 공종이 들어갑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설공사, 토목공사, 철근공사, 방수, 미장 뭐 이렇게 해서 전기, 소방, 가스까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각 공종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라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이 자재들이 이 레미콘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몰탈도 들어가고 철근, 그 다음에 레미콘 타설도 해야 될 거고 거푸집, 이러한 아이템의 공사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인 것이죠. 그러면 다른 뭐 타일 공사도 마찬가지로 타일도 이 건물에 들어간 타일이 자기질 타일, 폴리싱 타일, 주방 타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목공사에 있어서도 뭐 커튼 박스라든지 뭐 목재 도어, 뭐 바닥 제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들 하나하나 전부 다 하기로 말하면 공종에 있어서는 19개 공종이 들어갔지만 아마 하나하나 각 공종마다에 들어간 자재를 아마 전부 다 하기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숫자로 말하면 아마 300~400개 이상의 이 아이템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량 산출 공사비를 내기 위해서는 물량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300~400개에 달하는 모든 아이템의 물량을 하나하나 다 산출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목공사 같은 경우에 벽제 석고보드 이런 것들이 540제곱미터가 필요했다. 또는 목재 도어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다. 중문이 뭐 이런 것들 문에서부터 모든 자료, 타일, 데코 타일, 벽지, 천정지 모든 물품 아이템들을 전부 다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물량 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주택의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물량 산출을 하고 단가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역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보통 열흘 내지 15일 정도는 아마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량, 타일이 몇 제곱미터가 필요하다든지 물량을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입니다. 단가. 자기질 타일을 제곱미터당 얼마짜리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마 관급공사인 경우야 이것도 엄밀히 따져서 나오겠지만 우리 민간공사, 특히 상가주택 같은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이 업체마다 물론 설계 도면에서 자기질 타일이다 또는 폴리싱 타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설계 도면이 표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질 타일도 종류가 회사마다 또는 제품의 등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재료비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무비도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질 타일 제곱미터당 25,000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뭐 30,000원이 들어갈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8강 때인가요? 8강 때 건축 방식과 적정 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마다 견적하는 공사비가 다른 이유, 적정한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자재비에 적정한 노무비가 적정한 경비가 합해져서 나온 것이 적정한 공사비라고 그랬는데 이 업체마다 견적을 받아보면 내역서가 다 업체마다 공사비가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
그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 자재라든지 또는 어떤 마인드 차이도 크다고 했습니다. 이 물량 산출이나 단가 조사라든지 어떤 석공사나 창호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해당하는 직원들이나 참여자들의 마인드가 어떤 것이었느냐, 그래서 심한 경우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3,400개에 달하는 이 아이템들을 전부 다 물량 산출을 하고 자재비, 노무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꼼꼼한 업체인 경우라 한다면 도면에 들어간 거 하나하나 전부 다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했어야 되는 일인데, 뭐 공사가 이게 내가 할 것인 수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번 뭐 견적 한번 참여해보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는 우선 뭐 저가 수주해서 나중에 또 어떻게 한번 해보지라는 그런 마인드를 한다면 굳이 보름이나 걸려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직원들이 달려들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늘을 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공사 및 내역서라고 하는 거는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진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사 및 내역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원가 계산서, 공종별 집계표, 그 다음에 공종별 내역서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물론 최종 공사 금액은 원가 계산서에 있는 이 금액이 최종 공사 금액입니다. 이거는 이제 면적이 커서 좀 공사비가 거의 9억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최종 공사비인 경우고, 공종별 집계표, 이거는 이 공종별 내역서에서 각 공종마다의 방송사가 여기서 1300만원이 1337만 5200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 공종별 집계표의 방송사가 1347만 5200원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방송사의 이거는 공종별 내역서이기 때문에, 공종별 내역서이기 때문에 아이템마다의 물량과 자재와 노무비와 경비가 합해져서 이렇게 나와서 방수공사의 자재비가 527만원 정도 나왔고 노무비가 800만원 나왔고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1300만원 나왔다. 이것이 이 공종별 집계표에서 방수공사에서 이렇게 나와서 1300만원 나온 거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종별로 모든 거를 전부 다 전체 공종별 합산을 해보니까 자재비가 4억 8600만원, 노무비가 3억 7300만원 정도, 경비가 2400만원 정도 나와서 이게 8830만원, 이러한 공사비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순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자재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것이 이것이 되는 거고, 대체로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노무비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재비와 노무비의 비율이 거의 6대4 정도, 공종에 따라서는 뭐 어떤 약간 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재비와 노무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갖고 있는 것인지.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순 재료비, 순 노무비, 이게 경비, 이게 순 공사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가 계산서의 순 재료비가 직접 재료입니다. 노무비가 직접 노무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공사라는 것이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만 가지고 직접 경비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산재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 이런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건 의무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관리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이 현장을 운영하려니까 현장 소장이라든지 어떤 관리비, 현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고, 회사도 적정한 이윤이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수한 공사비에다가 이러한 경비,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또는 관리비, 이윤 이런 걸 합하니까 전체 공사비가 9억 얼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공사비 내역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선 알아둬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각 업체마다 이 공사비 내역서를 받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이 판단을 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나 하는 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내역서를 비교한다라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이 물량이 타당한 것인지, 자재비나 노무비 단가가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판단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업체마다 보면은 각각이 다릅니다. 이 수량도 다르고 재료비의 단가도 다르고 노무의 단가도 다릅니다. 이게. 그럼 과연 어느 업체의 수량이 맞고 어느 업체의 재료비 단가가 맞고 노무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평당 공사 금액이 어떻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 사실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죠.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정한 공사비는 적정한 자재비와 적정한 노무비, 적정한 경비가 구성되기 때문에, 자, 적정하다 한다면 이미 적정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 거고, 공사비는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업체마다 마인드라든지 어떤 견적 기준의 단가나 사용자재, 노무비, 자재의 단가 차이, 또는 과당 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로 해서 나중에 우선 공사 따놓고 나중에 이거 추가되고 저거 추가돼서 결국은 공사를 마치고 보니까 그 값이더라 라는 얘기들을 흔히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마다 이게 다른데, 이거를 정말 어떻게 건축 전문가가 아닌 건축주가 이거를 정말 판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참 제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서류를 작성한 그 내용이라든지 이 꼼꼼함, 아마 업체마다 아마 이런 아이템들도 어떤 데는 누락된 데도 많을 거고 아마 그럴 텐데, 이런 거라든지 적정한 수준에서 업체끼리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비교될 수는 있을 건데, 자, 비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 내역서를 업체마다 비교하는데 보면은 공종마다 분류하는 데가 좀 다르고 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량도 다르고 단가도 다르고 다 그렇지만 단위도 다르고 공종의 분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자면 여기 단열재를 어떤 업체들은 수장공사에 집어넣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업체는 이거를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역서가. 또는 미장 공사를 예를 들자면
여기 이 업체는 보면 바닥 몰탈, 옥상 보호 몰탈은 여기 철근 공동공사에 집어넣는데, 어떤 업체는 이거를 또 미장공사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 업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펌프카로 이용해서 타설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시는 분들이 이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건 미장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걸 미장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물량을 세제곱미터로 표해서 뽑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를 평당으로 대략적으로 몇 평 해서 그냥 때려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0개나 되는 아이템들이 어떤 아이템들은 이런 공중에 들어가 있고, 어떤 업체 것은 저쪽 공중에 들어가 있고, 또 이 단위도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계산하기 하니까 식으로, 간단한 소소한 거는 식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일일이 물량을 다 뽑지 않고 일식으로 얼마다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로서는 정말 이 내역서를 공정하게 비교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공사비 내역서를 일단 내역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한 것과 공사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러니까 공종별 내역서에 있는 모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이 공종별 집계표에서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공사 원가 계산서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 원가 계산서,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기계 경비, 이것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대로 된 업체에서 제대로 물량을 산출하고 제대로 적정한 단가를 집어넣었다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까지, 특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정하는 이 비율이 다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적에 따라서 이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적어도 순공사 원가,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마 업체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마인드라면 거의 유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업체마다 공사비, 전체 공사비가 다른 이유는 일반 관리비 또는 이윤을 얼마로 볼 것인지, 일반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정말 최대한의 최저의 비용을 들여서 이윤도 정말 일반적으로는 한 10% 정도, 이 공사비의 10%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느 정도 책정하겠나 하는 데 따라서 요구에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회사의 어떤 방침이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탓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순공사 원가만큼은 아마 업체마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사비 내역서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린다 한다면, 물량 산출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단가 조사, 그 다음에 공사비 내역서는 공사 원가 계산서와 공종별 집계표와 공종별 내역서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내역서의 말씀드리면 공내역서라는 것이 또 종종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서 공사의 종류를 말씀드리는데,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이 공내역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량 내역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설계자가
관급공사는 공사비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어떤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자기 마음대로 공사 관리하는 사람 마음대로 공사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급공사는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공사 예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청사가 100억에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를 어떤 최저가라든지 적정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계약 금액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 예가가 나오게 되는 건데, 공사 예가가 나오는 과정에서 또는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 다 마치게 되면 이 물량 내역서를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 이 내역서가 이제 이렇게 구성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공정별 내역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수량만 나타나고 이 단가는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발주자 측에서 이것 보고 공내역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만 나타난 내역서, 이거 공내역서 또는 이제 물량 내역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역서를 견적 참여자들에게 이 내역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들은 자기네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자기네의 업체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정부 노임 단가라든지 뭐 이런 품셈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 단가를 집어넣어서 이제 A 업체는 얼마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 단가가 적용되지 않는 이 내역서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공내역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 하냐면, 가끔 보면은 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급공사라든지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 공내역서를 발주자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자, 그러면 자, 이렇게까지 설계자가 공내역서까지, 물량 산출서까지 만들어내려면 마땅히 설계비 수준이 그 정도에 다다라야 되겠죠. 설계비는 뭐 평당 얼마다 아주 싸게 해놓고 공사비 내역서까지 산출해내라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거의 공내역서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것은 어떤 공사의 수준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로, 현실은 생각하지 않은 채로, 당연히 공사이니까 설계자가 이 공내역서도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 특히 이 공내역서를 그러면 건축주가 이 입찰 참여자들에게 이 주는 경우는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어떤 업체들이 견적을 참여하는데 이 물량을 줬기 때문에, 발주자가 건축주가 줬기 때문에 이 공사에서는 이런 정도의 레미콘이 들어가고 철근이 들어가는 모양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여기에 단가만 집어넣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수량이 아무리 설계자들이 수량 산출을 한다 하더라도, 특히 요즘에는, 예전에는 설계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물량 다 뽑아서 수량 산출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문업체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CAD라든지 컴퓨터 발달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사 물량이 자동적으로 뽑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전문업체, 적산 전문업체 한다 하더라도 이 물량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물량에 맞아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 물량보다 더 부족했다. 이 물량이 부족했다. 그러면 발주자 이제 시공자는 당연히 이 건축주에게 물량이 부족한 부분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발주자가 건축주가 이 물량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급공사의 경우에 시공자도 이 물량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시공자 돈이 더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의해서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보전을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민간공사에 있어서도 만약에 발주자가 이 공내역서를 이 입찰 참여자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이제 선정된 업체하고 계약할 때 이 내역서를 계약에 들어갈 텐데 계약서에 그러면 이 물량에 대해서는 건축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주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이죠. 뭐 이렇게 공내역서까지 만들어 주려면 설계비도 더 많이 줘서 설계를 잘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물량에 대해서도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입찰 참여자가 자신이 그 도면을 보고 물량도 산출하고 단가조사도 하고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면 이건 뭐 시공자가 건축자에게 탓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내역서고 산출내역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단가까지 전부 다 작성된 이 내역서를 보고 이제 산출내역서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 우리 상가주택에 하는 경우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표준 분셈, 일위대가표, 단가조사, 공내역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사의 수준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로 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거나 또는 업체마다 이건 자기네 자랑으로 또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현실이 좀 감안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마지막에 한 가지 제가 누락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물량 산출에 있어서도 요거는 또 여러분도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물량 산출하는 회사마다의 양식입니다만 이거는 뭐 물량 산출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건축적은 별로 그렇게 알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량 산출자라고 하는 걸 해서 이제 물량 산출합니다만 여기에 이제 자재 할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에 있어서는 자재 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조적의 벽돌 같은 경우에 그 공사에 예를 들자면 만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벽돌은 깨지기도 하고 또 반토막 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벽돌에 있어서는 5%의 할증을 봐주고 예를 들자면 100장이 물량이 나왔다 한다면 105장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재료마다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도 만약에 10톤이 나왔다 한다면 3톤 정도의 할증을 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근은 이어서 사용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할증에 이것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석고보드는 뭐 8%의 할증을 더 봐준다든지 이거는 공사의 특성상 이런 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량에 있어서 할증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인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이제 오늘은 공사 내역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공사 시방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있어서 시방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제가 DX에 대해서 강의한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도 질문해 주시면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